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생활과 수학 발표 주제 사랑의 수학을 맡게 된 21학번 김정용입니다. 지금부터 사랑의 수학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차입니다.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사랑 방정식. 두 번째, 파국 이론과 사랑. 세 번째, 김사갓의 사랑의 수학. 마지막으로 한나 프라이의 사랑의 수학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기에 앞서 사랑, 러브.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노래, 여자친구, 가족, 친구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연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네 가지 이외에도 연상되는 몇 가지가 있으실 텐데 혹시 사랑과 수학이 연관되신 분이 있나요? 분명 대부분은 연관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수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발표로 준비했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아인슈타인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박사님은 모든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수식화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사랑도 방정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을 듣자 아인슈타인이 잠시 고뇌를 합니다. 방정식으로 표현은 가능하죠. 러브는 2 곱하기 네모 플러스 2 곱하기 세모 플러스 2 곱하기 동그라미 플러스 2 곱하기 v 플러스 8 곱하기 화살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정식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직 안 가실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말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플러스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2 곱하기 네모, 네모가 2개, 2 곱하기 세모, 세모가 2개, 2 곱하기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2개 이렇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방정식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을 마지못해 떠나가면 못내 아쉬워 뒤돌아보는 그 마음. 갈 수 없는 길인데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마음. 자, 그림을 보시고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말 그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을 마지못해 떠나가면서 못내 아쉬워 뒤돌아보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오른쪽 그림은 갈 수 없는 길인데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 파국 이론입니다. 파국 이론은 1950년대 말 영국의 수학자 지이만으로부터 토미 지이만의 수학 정신을 이어받아 수학의 이론을 생물학과 물리학, 더 나아가 사회과학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카타스트로피, 즉 파국이라고 하며 이 파국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파악하는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파국은 갑작스러운 큰 변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 사랑의 파국 이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연인은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꽃을 선물하면서 더욱 사랑이 싹 틔웁니다. 이렇게 사랑이 싹 틔우다가 또 다투고 화해하고 사랑이 싹 틔우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면서 어느 날 사소한 것 때문에 헤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화를 풀어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문득 떠오른 것이 편지를 쓰자. 편지를 써서 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자친구에게 전달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여자친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 행복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그래프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파국 이론 그래프입니다. 해석해보자면 수평좌표는 이제 둘이 만남을 유지하는 시간, 수직좌표는 사랑의 양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꽃을 선물할 때까지는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꽃을 선물한 다음은 이제 사랑의 감정이 위로 점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프했다는 것은 이제 극대화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약속을 어긴 이후에 연속적으로 변하던 곡선이 이제 말다툼이 있은 다음에는 밑으로 점프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랑이 줄어들었다, 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편지를 받고 또 둘이 화해를 한 이후에는 기존에 있던 양보다 훨씬 많이 점프했다. 더더욱 사랑이 넘쳐나게 됐다. 극대화됐다. 이런 복잡한 불연속을 어떤 한 공면 위에 모두 나타낼 수 있고 그 공면의 성질로부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파국 이론입니다. 세 번째, 조선말 방랑 시인 김삿갓의 사랑 수학입니다. 김삿갓에 대해 짧게 소개를 해보자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함께 우리 민족의 영원한 해악으로 기록되고 있는 인물로 이제 원래 이름은 김병연입니다. 김삿갓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선말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서 과거에 급제했으나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가정과 간직을 버리고 평생을 삿갓을 쓰며 방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호방하고 재치 있는 시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 일화로는 이제 김삿갓이 방랑하면서 어느 회갑연에 초청됩니다. 그래서 그 회갑연에 있던 이제 자식이 부모님에게 시를 선물해주고 싶다며 김삿갓에게 시를 한 수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김삿갓이 시를 지어줍니다. 바로 왼쪽의 시입니다. 가연 강포망 강에 나와 그 경치를 살펴보니 명사십리연 유리알 같은 모래가 십리에 걸쳐 있구나. 영인 개개사 모래알을 일일이 세어보니 공수 부모님 그 수가 부모님의 연세 같구나. 이런 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만수무강입니다. 네, 김삿갓은 이 세상의 모래알 수를 무한으로 보고 그 개수를 세는 방법을 이제 무한집합의 개념을 만들 때 사용한 1대1 대응의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1대1 대응 원리가 어느 부분에 나타나 있냐? 김삿갓은 모래알을 무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그 무한한 것을 이제 부모님의 연세, 사람의 나이에 이제 1대1 대응식으로 모래알이 많아질수록 나이도 많아진다. 즉 만수무강해라 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김삿갓의 사랑의 수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프라이의 사랑의 수학입니다. 한나프라이는 사랑은 패턴으로 가득 차 있고 따라서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온라인 데이트에서 유리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분산의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수학자들이 10년간 데이팅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데이트를 선택받을지 여부는 외모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데이트에 유리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예로 모두에게 예쁘다는 평가를 받는
정우성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유해진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에 대한 온라인 데이팅 투표 결과를 보면 정우성은 높은 점수대에 집중된 표를 받지만 그리 분산되지는 않은, 그리고 유해진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또 넓게 분산된, 즉 여러 사람에게 투표를 받은 겁니다. 자, 왜 유해진이 더 여러 사람에게 투표를 받았을까요? 온라인 데이팅 특성상 이용자는 자신이 데이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큰 사람에게 투표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잘생기고 너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정우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인간미가 넘쳐나고 또 재밌고 베테랑인 배우인 유해진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용자 프로필을 보면은 자신의 단점을 이제 가리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모가 있는 사람인데 모자를 써서 프로필에 올린다거나 근육질 몸매이지만 배는 술배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슴까지만 나오게 프로필을 올린다던가, 그러한 행위는 이제 성공적인 온라인 데이팅에 있어서 반하는 행위인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솔직한 면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더욱 더 대시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온라인 데이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혼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이혼하지 않는 법은 한 개의 이론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학자들이 부부 수백 쌍의 대화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부정적 감정의 한계치에 따라 이혼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인 커플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한계치가 낮습니다. 즉,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참지 않습니다. 바로 말해서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커플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의 한계가 높습니다. 즉,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잘 참습니다. 말하지 않고 잘 참습니다. 그러면 자, 부정적 감정의 한계치가 낮은 커플은 그 문제에 대해 즉각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싸우고 나서 남자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여자친구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사과를 받고 모두 화해하자, 이러한 생각을 함으로써 둘은 화해를 하게 되고 또 금방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의 한계치가 높은 커플은 그 문제에 대해 참고 있다, 나중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커지게 되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참고 있다가 이게 팍 폭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우고 나서 서로 삐진 겁니다. 삐져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를 할게. 우리 화해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쌓이게 되어서 나중에 이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혼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떻게? 사과할 게 있으면 즉각 빠른 시일 내에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서 다시 사랑을 싹 틔우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결혼할 상대를 고르는 법입니다. 이것은 최적의 정지 이론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정지 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언제 만난 어떠한 사람 앞에서 연애와 헤어짐의 사이클을 멈추고 정착을 결심하나, 즉 어느 시점에서 이전 파트너보다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15살에 이제 데이트를 시작해서 35살쯤 결혼한다고 해봅시다. 과거로 돌아가서 선택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초반에 만난 37% 이성은 퇴짜를 놓고 나머지에서 여태껏 봤던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골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100%는 아니지만 가장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초반에는 이성에 대해 탐색을 합니다. 여자에 대해, 남자에 대해 알아가며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할 상대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것이 우리 뇌가 수학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수학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정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